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앞에 이제 김수범 대표님께서 이제 승모근에 대한 부분들, 이제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아무나 숫자 9 한 분만 눌러주시면, 네,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누를까요? 제가. 네,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승모근에 대한 부분들, 이제 기초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요걸 이제 운동으로 좀 풀어내는 어떤 과정들을 좀 보여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한 부분들이 기초회복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될 거고,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운동학에서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운동학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더해간다, 이제 과정을 파악해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해 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운동학과 관련해서 이제 인트로 강의를 한 1시간 정도를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첫 강의를 이제 나근사설 채널 멤버십 안에서 첫 강의를 이렇게 라이브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강의하는 슬라이드를 아마 이제 단톡방에 16페이지 정도 되는 슬라이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시간 안에 뭐 소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대략 시간적으로 한 40분에서 한 50분 사이 정도로 강의되는 부분들은 좀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좀 소통하는 시간을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건 이제 저희가 인트로 할 때 이야기됐던 부분들이고, 뭐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첫 시간에 이제 강의 주제였던 승모근 운동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몸으로 가져온다, 몸 밖에 있는 개념을 몸 안으로 갖고 온다라는 개념들로 조금 이야기를 드렸고, 목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바로 이 첫 번째 섹션, 적어도 뉴만의 운동학 안에서의 첫 번째 섹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첫 번째 챕터, 키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몸 밖에서 규정을 해 놓으시고, 요걸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 뭐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저도 뭐 예상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에 운동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개념들은 성실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떤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실전적인 부분까지 연결시키도록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구조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기능회복적인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기능회복학에서 이야기됐던 구조, 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좀 복습 또는 뭐 예습하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예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부분들, 제가 세포나 조직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슬라이드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매스컴이나 또는 뭐 예를 들면 어저께 어디죠? 포천 베어스타운인가요? 네. 그 리프트 사고가 일어났죠. 리프트가 뭐 오후 3시쯤 멈췄는데 이제 수정하고 다시 예를 들면 운을 했는데, 이제 감속기, 지금 추정을 하는 건 감속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그냥 역방향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감속기에 지금 문제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걸 뉴스로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상하다. 저거 전기로 돌아갈 텐데, 마치 사람 몸으로 본다면 분명히 어떤 관절에서 이제 운동학에서 이야기들의 어떤 회전 운동의 형태가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저걸 감속을 못할까? 또는 멈춤을 가져가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사에 지금 감속기의 문제일 것이다. 결국 동력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그 동력, 회전 운동의 속도를 좀 감속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아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이제 감속에 문제가 생기고 가속되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일례로 이렇게 몸 밖에서 벌어지는 소위 말하는 움직임과 관련돼 있는 또는 자세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운동학적인 개념들을 조금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 이제 인트로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드렸지만 조직의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차별화되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닝하고 좀 조금 더 차별화된 평가를 하고 싶고 조금 더 차별화된 관리 전략을 수행하고 싶다면 적어도 사람 몸에 대한 조직 수준에 대한 구조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높여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예를 저는 아마 인트로 강의에서 그런 표현들을 썼을 겁니다. 여러분들 의료기관 방문하시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검사나 평가들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 몸 안에 조직 수준에 대한 평가나 검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구조 또는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그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의료기관 안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겠죠. 뭐 의료기관 밖에서는. 그래서 일례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의료 서비스가 종료되는 그 시점, 의료기관 안에서 제공이 되는 의료 서비스가 종료되는 그 시점은 결국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시작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작을 의료 서비스와 좀 동떨어진 상황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의료 서비스에서 이루어졌던 조직 수준에 대한 평가 및 그런 의료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직 수준에 대한 구조 또는 기능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구조는 제가 운동학이라는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이 드릴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앞으로 의학은 지금 뭐 세포의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포의 움직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 정도 해주시고 얘네들이 구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명활동을 유지를 한다면 여러분들 몸이 영원한가요? 그러지 않죠. 굉장히 유한합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은. 영원할 수가 없죠. 그 영원할 수 없는 그 표현이 그렇지만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뭐 의미 있게 또는 뭐 역학적인 관점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특징적인 자세를 너무 오래 취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죠. 반대로 특징적인 움직임을 너무 또 많이 또 과도하게 취하게 되면 또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들을 우리가 운동학에서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표현이 그렇지만 사람 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뭐 몇 가지 한 가지 조금 언급 드리고 간다면 여러분들 뭐 화학하면은 뭐 원소 주기율표 뭐 이런 생각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이제 원자들이 모여진 거고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건 개수를 얘기를 하죠. 원소는 그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H2O다 그러면 원자는 3개죠. 근데 종류는 H하고 O잖아요. 두 종류로 되어져 있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몸은 그렇게 분자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여러 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거냐라는 데 이제 초점을 받게 될 거고 이걸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자세, 어떤 움직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냐라고 좀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아마 제가 인트로 강의에서 마지막 부분들의 슬라이드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답은 아마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학을 시작을 하는데 감히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기초적인 관점에서 운동학의 개념들이 녹아져 있고 요게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이다. 답이다라기보다는 이게 결론이다. 뭐 이런 표현.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워딩들을 얼마만큼 앞으로 배우시게 될 운동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녹여서 여러분들 걸로 갖고 있을 것이냐가 핵심이 될 거고 이 갖고 있는 제가 그런 표현 썼죠. 썩은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고객과의 서비스 접점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평가가 됐던 아니면 관리 전략이 됐던 그런 관점으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규정하고 있는
오늘은 좀 역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세의 정의가 뭔가요? 여러분들은 자세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죠? 혹시 뭐 이전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제 수업을 좀 들으셨다거나 그러면 저는 이제 거의 이 슬라이드를 거의 제가 진행했던 모든 강좌의 거의 초반에 결론을 먼저 던지고 갑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 이유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채팅 댓글로 제가 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임상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안에서 또는 의료기관 현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나름대로의 자세 평가를 하겠죠. 네. 그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 자세라는 걸 정의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평가하시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규정하고 있는 자세의 정의, 이 부분들을 뭐 간략하게 뭐 채팅으로 뭐 워딩이라도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자세는 자세다. 그럼 뭐 할 말이 별로 없는 거고요. 예. 역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자세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신가요? 네. 네, 네, 시간 관계상 지금 채팅이 안 올라오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역학적으로 자세라는 걸 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공간에서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 그런 게 자세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는 해부학적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부학적인 자세 또는 뭐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어떤 움직임을 위한 어떤 시작 자세?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네, 채팅이 조금 올라오는데요.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것,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뒤에 설명드릴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건 자세, 운동학이라는 것들을 학습을 하는데 제가 이 결론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세라고 하는 건 공간에서 소위 말하는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를 자세라고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면 아무나 숫자 9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이해되시면? 네, 자세라고 하는 건 네,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다. 네. 위치가 다름을 표현하기 위한 기준,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 같아요. 네, 그 의미죠. 그런 의미.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 그게 자세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는 무한대가 있겠죠, 당연히. 네. 네, 그게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 이게 자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움직임이란 뭘까요? 움직임. 자세를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다라고 규정을 해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움직임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네. 두 번째 개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결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움직임은 그러면 역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움직임. 채팅으로 편하게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움직임. 자세라고 하는 게 공간에서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다. 지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자세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비로소 이 자세의 정의를 통해서 움직임이 정의가 될 수 있겠죠. 네. 아까 위에 아마 채팅으로 한 분이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 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는 거죠. 그게 움직이는 거 아닐까요? 자, 예를 들면 오른쪽에 오목위팔 관절만 볼게요. 편의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뼈는 멈춰놓고 제가 위팔뼈만 움직여 볼게요. 이게 자세예요. 공간에서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 그럼 움직임은 뭘까요? 이 공간에서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게 움직임이에요, 역학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아무나 숫자 1 한 번만 눌러주세요. 요 1은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개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세는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다. 네. 이 자세의 정의를 통해서 움직임이 정의가 된다. 어떻게? 시간이 변함에 따라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는 거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좀 센스 있는 분들은 감이 오시죠? 오케이. 물론 이 모형, 골격 모형이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서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나사도 바뀌어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네.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일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은 움직이죠. 움직이죠. 이게 움직임이라 그랬잖아요. 네.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이 움직임은 왜 일어났죠?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잡고 움직인 거죠.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졌다가 제가 다시 또 안 움직일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해부학적인 자세가 아닌 자세를 제가 유지할 거예요. 제가 잡고 있어야 가능하죠.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다시 또 움직이게 되겠죠. 뭐 이거 잡고 있는 손을 놨는데 위팔뼈가 천장으로 간다. 이거는 뭐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예, 저 지금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세와 움직임이에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상 현장에서 평가하시고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역학적으로 좀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고 바로 이 움직임을 정의했던 개념이 역학적으로 키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라는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소위 말하는 운동학을 학습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가야 되는 개념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네마틱스를 우리가 움직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카이네틱스를 이 결과를 만들어냈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인트로 강의에서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역학적으로 이제 앞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병진 운동과 돌림 운동 또는 회전 운동이라는 걸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병진 운동을 만드는 원인을 우리가 그 유명한 force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전 운동을 만든 원인을 우리가 토크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학적으로 자세라는 정의를 통해서 움직임이 정의가 되는 거고 비로소 이 움직임이 역학적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옵티말한 최적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단관절이 됐던 다관절이 됐던 부하가 뭐 많이 들어오던 적게 들어오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움직임은 역학적으로 속도가 0이 아닌 겁니다. 뭐 가속을 하시던 감속을 하시던 천천히 움직이다가 빨리 움직이시던 또는 빨리 움직이다가 천천히 움직임이 일어나시던 속도에 대한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 정도로 표현을 하겠죠. 그런 개념들을 최적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다뤄보게 돼요. 최적의 움직임이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근육들이 기능을 해야 될 거고 아마 기능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움직임은 다른 뼈는 아예 안 움직이고 특정 한 뼈만 움직여지는 상황. 요거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최적의 움직임을 역학적으로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최적의 움직임을 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움직임의 기능 이상이 규정되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요 정도가 최적의 움직임이야. 근데 고객은 이 정도가 아니고 이만큼의 움직임을 수행하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최적의 움직임이 아니네. 왜 최적의 움직임을 하고 있지 않는 걸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적의 움직임을 하지 않는 원인 5가지를 인트로 강의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학습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 상황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의료 서비스에 결국 종료되는 그 시점은 건강관리 서비스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움직임의 기능을 예방하고 또는 움직임의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움직임의 기능 이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예를 들면 어떻게 교정을 할까? 어떻게 경감시킬까라고 하는 서비스가 아마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의 종점이 되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시작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고객분들이 연령층이 점점 높아간다거나 또는 특정 집단, 예를 들면 엘리트, 뭐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엘리트 체육 환경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내 고객이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를 특별한 손상 없이 예방 부분, 컨디셔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리커버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 안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어떤 과정, 자세나 움직임에 대한 과정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 수 없다면 마치 로봇이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것과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하면 그거 따라하는 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표현합니다. 따라하면 편하죠. 따라하면 편해요. 아무튼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결국 운동학이라는 기초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몸 안에 대한 구조, 적어도 조직 수준에 대한 구조로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운동학에서 이야기가 될 거고 오늘 그 첫 강의를 저번 인트로 이어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임상 상황에서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이 상호작용을 해요. 아까 제가 뭐 조금 스킵하고 넘어갔지만 결국 최적의 움직임이라는 건 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정 조직만 쓰는 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 조직들이 최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최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움직여지는 게 아마 역학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움직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여러 조직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운동학적인 접근이다 또는 뭐 구체적으로 내가 운동 분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근육 조직에 대한 기능 평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오늘 강의의 뒤에 가서 슬라이드에서 진행될 부분은 이제 과학이라는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 거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연과학 쪽에 계시고 뭐 운동 역학이라든가 또는 기타 등등 소위 에비던스, 논문으로 이야기되는 에비던스를 조금 한번 본 분들이시라면 우리 소위 말하는 신체의 움직임들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도구들을 씁니다. 그 중에 아마 표면 근전도, 뭐 심부도 상관없지만 요즘은 이제 근전도 이제 일렉트로드를 이제 심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전도 연구들을 아마 접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근전도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표면 근전도 같은 경우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표면 근전도가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건 모토 유닛의 액티비티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피부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모토 액티비티를 가지고 활성화 정도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소위 추론을 하는 거죠. 근육이 무슨 기능을 수행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신경학적인 관점 제가 한 부분만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위팔뼈를 예를 들면 이마면에서 이런 자세를 제가 유지를 할 거예요. 여러 근육들이 기능을 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제가 스탠딩 상황이라면 제 발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근육들이 마치 체인, 사슬관계로 해서 기능을 하면서 상체 쪽에서 어떤 특정 근육, 예를 들면 델토이드라고 할게요. 델토이드가 소위 말하는 힘 발생해주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면 그냥 숫자로만 표현할게요. 델토이드가 10 정도의 활성화를 보여야 돼요. 이게 노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근전도를 예를 들면 붙여놨더니 어떤 고객이 얘가 8 정도밖에 활성화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수치로만 생각을 해보면 10을 보여야 되는데 얘가 8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근력이 약한가? 또는 퍼티그가 왔나? 여러 관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신경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마 이건 결과예요. 저활성도를 보이는 건 결과라고요.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저 내 신경계 중추에서 얘를 저활성화하게끔 기능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근력이 약하니까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되지.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충분히.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죠.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육 조직에 대한 기능을 평가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많은 부분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평가한 어떤 조직에 대한 기능이 이게 지금 결과인지 원인인지 정도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단계들, 그런 서비스의 어떤 고객과의 서비스 접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시점들이 오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사고도 아니고 뭔가 만성적인 것 같고 연령층도 조금 더 높아져 있고 이런 상황들에서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슬라이드를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건 대부분의 운동 분석 모델들이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헨리 켄달, 플로렌스 켄달 1940년대 MMT, 매뉴얼 머슬 테스팅, 도수 근육 검사, 근육 길이와 머슬 텐션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근육 불균형이다. 그래서 셜먼이라는 사람은 역학적으로 근육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에 대한 컨셉들을 이야기를 했고 신경학적으로 이야기했던 얀다라는 사람은 결국 저기서 근육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건 내 중추신경계가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야.
내 중추신경계가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는 건 내 중추신경계 쪽으로 올라가는 구심성 감각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루트를 해결해야 불균형이 해결이 될 거야 라는 접근 방법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적으로. 제가 왜 1940년대 50년대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나라 뭐 6.25와도 조금 관련이 돼 있고 뒤에 가서 이 얘기를 드리겠지만 소위 말하는 뭐 현미경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사진기 있잖아요. 사진기. 사진기가 1800년대 이제 후반쯤에 이제 개발이 돼요. 그 사진기 가지고 뭘 볼 수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시계와 사진기를 이용을 하면 움직임의 속도를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0초에서 스타트했는데 1초 지났더니 이러고 있었대요. 2초 지났더니 이러고 있었대요. 3초 지났더니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속도를 알 수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움직임의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랬다가 1900년대 소위 말하는 힘판, 포스 플레이트가 개발이 되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근전도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아마 이런 조직일 거야. 예를 들면 근육 조직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기능을 못해서 그럴 거야. 왜 근육 조직이 이런 기능을 못했을까? 신경생리학적인 접근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운동학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둬야 되는 것도 근육 조직이 맞는데 초점을 두는 게 근육 조직은 맞는데 제가 인트로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절대 근육 조직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특정 자세를 취한다거나 근육 조직만 가지고 움직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는 아마 그런 걸로 표현을 했죠. 제가 인대가 끊어졌어요. 인대가 끊어졌어요. 근데 자세 유지를 근육만 갖고 한다면 저는 상관없을 거예요. 움직임을 근육만 갖고 한다면 전 상관없어요. 그냥 인대 뭐 누가 녹이든 잘라내든 뭐 하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고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접하는 평가들이 교정운동학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런 근육 조직에 대한 기능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근육 조직만 갖고 평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얘기를 합니다. 운동 조절, 뭐 힘 폐쇄 모형, 모터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파샤 근막에 대한 것들, 여러 관점들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된다. 어떤 컨셉의 근력 강화 운동을 할 거냐? 아니다. 코어가 중요하다. 다양한 소위 말하는 관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건 아마 뭐 통증은 좀 차지하더라도 자세와 움직임에 대한 관점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결론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슬라이드에서. 이 결론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운동학에서 기초적인 운동학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첫 수업을 결론을 먼저 던져놓고 제가 진행을 해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 첫 번째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이 키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담아가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운동 형사각이라고 번역이 되는 키네마틱스, 운동 역학이라고 번역이 되는 카이네틱스, 이 개념은 몸 안에서 규정된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 밖에서 다 규정된 겁니다. 그걸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온 겁니다. 대충 몇 년도에 좀 전에 제가 힌트 드렸죠. 1940년대와 50년대에 내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100년도 안 됐죠. 역사적으로 100년이라는 게 과학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온도 1도. 온도 1도를 규정하는데 역사적으로 100년이 걸렸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쇼 붙이는데 과학자들끼리 머리 맞대가지고 쇼 붙이는데 그때 뭐 KTX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KTX는 좀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요 온도 이게 1도야 라고 쇼 붙이는데 고급 워딩입니다. 쇼 붙이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자, 키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에 대한 개념, 몸 안으로 들어온 지 채 100년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오픈 키네마틱스 체인, 클로즈드 키네마틱스 체인, 그에 대한 오픈 카이네틱 체인, 클로즈드 카이네틱 체인, 이 개념들을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많은 경우 가급적 몸 밖에서 개념들을 좀 정의를 해놓고 몸 안으로 좀 끌고 들어오게끔 그렇게 조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네지올로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뭐 운동학이다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그렇지만 여기 혹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나? 키네지올로지라는 이 워딩 대충
몇 년대쯤, 뭐 세기로 표현하셔도 좋아요. 몇 세기쯤 우리가 인류가 사용을 했을까요? 키네지올로지. 키네지올, 대충 그냥. 전 개인적으로 명확한 숫자는 좀 갖고 있는데, 네. 혹시 뭐 대충 찍으셔도 돼요. 뭐 몇 세기다, 그냥 대충. 채팅으로 좀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키네지올로지. 네, 1854년도에 이제 스웨덴에서 최초로 사용한 워딩입니다. 물론 1854년도에 이 키네지올로지라는 워딩을 쓰여지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그 전에 그런 개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1813년도 스웨덴에서 이 소위 말하는 지금 접하고 있는 운동학이라는 부분들이 접근이 돼요. 뭐 저는 이제 물리치료 전공을 했는데요. 물리치료 전공한 분들은 아마 또 역사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으시다면 물리치료가 최초 스웨덴에서 소위 말하는 짐나스틱 그쪽에서 최초로 이제 소위 말하는 라이센스가 나오게 됐고 이제 피지컬 세라피 학교도 이제 스웨덴에서 설립을 하게 되죠. 그 시초가 된 게 센트럴 로얄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래서 1813년이 세워지면서 쭉 오게 됩니다. 자, 키네지올로지의 학문적인 역사는 그래서 많은 부분 물리치료가 조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물리치료,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물리치료의 시작 자체가 1800년대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 물리치료 전공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부분 학문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체육 쪽이 훨씬 더 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작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키네지올로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바켈러 학사학위 과정이 없죠. 모르겠네요. 몇 년 전까지만 운동학이라는 학사학위 과정은 없었습니다. 뭐 대학원 과정이나 있고, 외국에는 선진국에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학사학위 과정도 있고, 당연히 석사나 박사 과정 전공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원적으로 이 1854년도에 쓰였던 이 키네지올로지라는 게 어원적으로 풀어 쓴다면 키네시스,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는 이런 거죠. 움직임이 뭔데? 아까 직관적으로 제가 앞에서 규정을 지었죠. 사람 몸에서 생각한다면 오케이, 움직임이라는 건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는 거야. 시간이 변함에 따라. 그러니까 좀 빨리 변할 수도 있고 좀 천천히 변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움직임이라는 건 그렇게 직관적으로 좀 정의를 해볼 수 있고, 이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동학 과정 안에서 좀 논의를 할 내용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워딩은 아마 과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건 뭐 별의별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과학은 뭐 애티튜드다, 태도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텍스트적으로 그냥 느낌으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워딩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과학적 지식, 경험적 사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뒤에 가서 과학이라는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허망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접하는 과학 문헌 중에 뭘 최초로 발견했대요.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과연 이거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예를 들면 그 교수인가? 아니면 그 학자인가? 아닐걸요? 표현이 그렇지만 그 연구원일걸요? 지속적으로 밤새고 꼴딱새고 뭐하고 하다가 집에도 못 가고 뭐 씻고 뭐 하다가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아마 그 연구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매우 높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특히나 과학계에서는 지금은 자본도 많이 작동을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최초로 발견한 사람보다 대중은 누굴 기억할까요? 그 대중을 설득시킨 사람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어떤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보다는 그 발견된 사실을 가지고 대중을 설득했던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냐 틀렸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걸 조금 안 좋게 표현을 하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논문 같은 거 보잖아요. 논문 같은 거 보면 제일 보편적인 생략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논문의 구성은 대부분 특히 실험 논문 같은 경우엔 뒤에 슬라이드 나옵니다. 인트로덕션이 있을 거고
무슨 이해되시죠? 인트로덕션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위 말하는 연구 대상자가 있을 거고, 이 실험 과정들이 쭉 나오게 돼요. 이 실험 과정에 보면 생략이 엄청 많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과정에 대한 게 사실은 그 문헌 안에서도 뭐 어떤 데이터가 와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안 나오면 야, 잠깐 쉬었다 다시 해.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존재를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워딩이 이 과학이라는 워딩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키네지올로지는 운동학이야. 이렇게 그냥 단답식으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이 의미,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1800년대에 이런 워딩을 썼고 왜 이런 워딩을 표현하는 움직임이라는 게 움직임이지 자세가 자세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좀 전달됐을 것 같아요. 자세는 이렇게 하는 거야. 움직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없어요. 뭐 반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죠. 그래서 요 워딩을 제가 조금 운동학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던져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워딩은 제가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 이걸 좀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채널 멤버십 밖에서 여러분들이 접하시더라도 그런 의미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문헌들 보시면 예를 들면 과학 문헌들이 이런 거 얘기를 하죠. 이전 지식, 인트로덕션 같은 데서 이전 지식, A 연구자는 뭐라 그랬고 B 연구자는 뭐라 그랬고 C 연구자는 뭐라 그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인트로덕션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연구의 목적은 이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설을 우리가 만들죠. 이 만든 가설을 증명하려고 하죠. 연구자는. 그래 놓고 자, 새로운 지식은 이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죠. 예를 들면 A 운동보다는 기존까지는 A 운동만 했는데 B 운동이 더 좋아 라는 것들을 표현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더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부분 가설을 어떻게 만들죠? A 운동과 B 운동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가설을 딱 만들어 버리죠.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만들어 버리고 실제 뭘로 보여줘요? 차이가 나잖아. A 운동 시킨 그룹, B 운동 시킨 그룹 실제 적용을 해봤더니 원래 가설은 뭐였어요? 이 연구자. 자, A 연구, 기존 연구가 A 연구였다고요. A 운동이었다고요. 이 연구자가 보여주고 싶은 건 B 운동이 더 효과적일 거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이 보여주는 방식이 A 운동과 B 운동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가설을 만들어버리고 실제 A 운동 적용하고 B 운동 적용해 봤더니 차이가 있더라 없더라? 연구자 입장입니다. 있다. A 운동과 B 운동이 차이가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봐봐. 내가 차이가 있지? A 운동보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얘기만 할게요. B 운동이 더 좋잖아. 앞으로는 이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또는 뭐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별 차이 없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부터 많은 부분 이제 오류들이 생기를 해요. 가설을 딱 만들어 버리고 자, 아까 좀 전에 이야기드렸지만 이 가설 왜 만들었어요? 자기 거 주장하고 싶어서 보여주려고 증명하려고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새끼발가락 통증은 말로만 할게요. 새끼발가락 왼쪽 새끼발가락 통증이 있는 환자는 없다라고 제가 가설을 만들었다고 볼게요. 없어. 내가 3만 명 다 발 통증이 있는 사람들 3만 명 다 봤는데 왼쪽 새끼발가락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야, 나 3만 명이나 봤어. 없어. 라고 제가 주장을 했다고 볼게요. 그냥 표현을 할게요. 없어. 새끼발가락 통증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제가 주장을 할게요. 그러면 제 주장은 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거 이제 반증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반증 가능성이 있죠. 당장 다음 날 여러분들 고객 중에서 왼쪽 새끼발가락 통증이 있는 고객을 찾으면 되잖아요. 또는 찾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 3만 명밖에 못 봤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이제 가설들 만들어 놓고 주장하고자 하는 게 문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반증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대는 이제 재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런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자, 여러분들이 접하는 이 과학이라는 표현이 뭘 과학이라고 얘기를 할까? 제가 좀 전에 그런 표현 썼죠.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사실, 그걸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학적인 건 실험, 좋은 실험실에서 할 수 있었다고요. 제 우스갯소리로. 바람도 안 불고 햇빛도 없고 그냥 빤스만 입고 속옷만 입고 했더니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거. 전혀 필드에 대한 내용이 없죠. 가정이 엄청 많죠. 바람은 안 부는 거야. 햇빛은 원래 없는 거야. 옷은 없는 거야. 빤스만 입고 다니는 거야. 이런 가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뭐 강의에서도 종종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에비던스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저께 나온 어떤 논문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고객, 순자 할머니, 철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그 필터를 해야 돼요. 과연 이 어저께 나온 따끈한 요 연구 결과를 내 고객한테 어떻게 예를 들면 모디파이, 수정을 할까, 개선을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학이라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과학이라 그러면 뭐든지 다 해도 될 것 같고, 어저께 나온 과학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하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문제가 될 소지를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 조금 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과학을 뭔가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지 않아요. 진짜 리얼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론이나 가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연구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아마 인트로 강의에서도 표현을 썼겠지만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에비던스보다는 데이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런 의미들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책을 예전에 좀 쓴 건데 공조로 좀 참여한 책인데 이 책을 조금 보시면 알기 쉬운, 제목은 알기 쉬운 방법론. 제목은 알기 쉬운데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자 법문 에듀케이션 제가 홍보 한번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참고하실 분들은 뭐 같은 법문 에듀케이션 뉴만하고 조금 부장님 잘 계시나 모르겠네. 네, 그렇게 조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과학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고객분들도 그런 표현 쓰실걸요. 좀 과학적인 트레이닝, 과학적인 서비스를 좀 받고 싶다. 그 이면에는 과정이라는 게 다 숨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면 생각, 뭐 증명하는 건 없어. 그냥 내 생각을 떠든 것 뿐이야. 이런 것들을 좀 철학 영역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 영역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파르메니데스. 철학하면 기원전, 저쪽으로 가시면 한 기원전 10,000년 전에 사람은 있었는데 우리가 문명을 소위 말하는 기원전 5,000년 전으로 문명이 생긴 거, 물 따라서 이렇게 황하 문명 몇 개 있잖아요. 이거 이전에 10,000년 전에 여러분 영화 생각하면 그런 거 있죠. 이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큰 허연 수건 들고 다니고 바닷가를 걷고 뭐 정말 무슨 얘기 되시죠? 큰 타월 수건 걷고 다니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기원전 10,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책이 있어요, 책이. 하나 그리고 여러 개. 이 뭐 골 때린 얘기 한 거예요. 아, 하나만 하나지. 뭐 여러 개를 왜 얘기해?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혹자들은 철학계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당시에 기원전 10,000년 전에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지적인 바이러스를 던졌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 그리고 여러 개.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면 하는 거지 여러 개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철학자들이 막 나와요. 그 줄기를 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플라토라는 사람은 야 이론이나 가설 뭔가 중요해. 네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 이게 진짜가 아닐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혹자들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원래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이 사람은 스승이 죽은 다음에 아니야 우리 스승은 틀렸어. 내가 직접 본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사실인 거지. 어떻게 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걸 다 있다고 믿어야 돼. 요런 소위 말하는 적절한 장력 관계에서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이론이나 가설이 되게 중요했겠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 명성이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맞는 거다라고 가는 거고. 어떨 때는 실제 경험적인 거. 이런 것들이 서로 우리가 대립 관계에서 과학이라는 게 발달을 해와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데카르트라는 사람 있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좌표계 알고 계시죠? 좌표계. X축, Y축. X축, Y축 요 좌표계 있잖아요.
요 좌표계를 데카르트가 소위 말하는 이제 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과학계 안에서 가설, 이거 가지고 가설 세워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영국 쪽에 프란시스 베이컨, 존 로크 이런 사람들은 실험을 강조를 했습니다. 실험을 강조를 해요. 그게 그 유명한 영국의 경험론이에요. 여기 안에 뭐 요하네스 케플러, 아이작 뉴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아이작 뉴턴, 난 단 한 번도 가설을 세워본 적이 없다라는 극단적인 이런 표현까지도 쓰죠. 오로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것들을 강조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랬다가 소위 말하는 과학에서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가 야,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 확률 통계로 얘기해. 너 100번 하면 5번은 우연일 거잖아. 너 연구자가 너 100번 하면 뭐 10번은 우연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해. 하면서 확률 통계를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역사적으로 철학이나 과학이 뒤섞여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줄기 흐름을 가지고 과학이라는 게 전달을 이제 발전을 해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또는 상황에 따라 좀 표현이 그렇지만 부족한 장비더라도 여러분들이 실험해서 얻은 그 데이터가 거짓이 아니라면 그 데이터는 앞으로 보속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무료 어플들 많이 쓰시죠? 그 무료 어플, 그 사람들은 그 무료 어플 서비스 하려고 물론 클라우드를 이용하겠지만 서버 임대할 거지, 스토리지도 임대할 거지, 네트워크 비용도 낼 거잖아요. 자선 사업가도 아닐 텐데. 왜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유저를 많이 확보하려고 할까요?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결국 자산이 될 거고, 이게 결국 표현이 그렇지만 돈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하고 좀 전에 표현드렸지만 부족한 장비긴 하지만 실험했던 거, 그 얻은 그 데이터 존슨도 몰라요. 종교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몰라.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이 데이터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이게 되면 규모는 작지만 여러분들 센터에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와요. 야, 역시 우리 데이터 100분 고객님들 봤더니 이 방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요런 마케팅을 하자, 요런 트레이닝 접근을 하자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연결고리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생각도 중요하고 실험도 중요합니다.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현장에서 접하고 관찰되는 이 움직임의 결과가 어떤 하나의 원인만 갖고 작동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학을 이야기하는데 뭐 운동학의 아버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이작 뉴턴 전대 사람입니다. 예, 생년월일을 보시게 되면 아이작 뉴턴 전대 사람이거든요. 지오바니 알폰소 보렐리라는 학자가 있어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렐리라는 학자가 79년에 죽어요. 1679년에 죽는데 1680년에 제자들에 의해서 책이 하나 덜렁 나온 건 아니죠. 물론 이때 보시면 컴퓨터도 없습니다. 프린터도 없어요.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움직임에 대한 책이 하나 덜렁 나와요. 제자들에 의해서 막 편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대박을 쳐요. 대박을 치고 2년 만에 개정판이 나와요. 2년 만에. 자,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도 없고 비행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시대에 2년 만에 책 개정판이 나온다니까요. 이 의미는 뭘까요? 야, 쟤네 손 겁나 빠르다? 아니죠. 제자들이 스승을 뛰어넘은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제자들이 스승을 뛰어넘은 거예요.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제자들이 스승을 뛰어넘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학자가 유명한 거 맞아요. 맞는데 제자들이 뛰어넘었다니까. 그래서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운동학에서 이야기되는 중요한 연구 주제들을 초창기 때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에 큰 관심들이 없었었는데.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운동학이라는 것들이 막 발달이 되어오고 아까 얘기했지만 1854년도에 키네졸로지라는 표현들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유럽에 돼요. 아니 1800년대 미국 가면 뭐 있겠냐고. 인디언들만 있었겠지. 거기 뭐 있었겠어요? 대륙 쪽에서 유럽 쪽에서 발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부분의 역사들이. 그런 의미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추론하고 생각하는 이 여러 가지 관점들이
이론이나 또는 리얼리티, 실제 데이터들이 서로 막 싸워가면서 과학이라는 게 발달을 해와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추론 과정을 우리가 인덕션, 이걸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개별적인 사실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추론하고자 했던 거. 디덕션, 우리가 연역법이라 그러죠.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개별적인 사실을 추론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들의 제일 조심해야 된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요. 인덕션, 귀납적 방법이죠. 아까 제가 3만 명 발바닥 아픈 사람 봤더니 왼쪽 새끼발가락 통증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야, 왼쪽 새끼발가락 통증 있는 사람은 없어! 라고 제가 딱 3만 명 관찰하고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다음날 저기 어디 계신 분이 3만 1명째 뭔가를 관찰을 했는데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거짓말한 게 된 거죠. 거짓말한 게 된 거죠. 그런 표현들을 쓰죠. 그다음에 뭐 흑조, 백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과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채널 멤버십 안에서 우리가 좀 페이퍼를 좀 리뷰를 해보는 그런 과정들도 다뤄보긴 할 건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과학이라고 하는 거 또는 에비던스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 요거 한 번쯤은 물음표를 좀 치고 여러분들 필드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EBP라고 하는 이 Evidence Based Practice, 전 이제 이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드라이븐 프랙티스라는 표현의 시대가 온 겁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리얼 데이터들이 모여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규모가 크든 작든 이 리얼 데이터들이 점점 집단을 키워가면서 만들어지는 상황. 요즘 SNS를 다 하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EBP라는 걸 굳이 어원적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런 개념입니다. 느낌만 듣고 가셔도 돼요.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고객의 환경이나 상태 등의 고려를 해서 최적의 소위 말하는 중재 전략을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이 리서치는 기존 문헌을 찾아보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기존 문헌이 없어. 심지어 동물 문헌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가설을 정하고 실제 고객한테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아웃컴을 찾아내서 이 아웃컴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비교하는 일련의 과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EBP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EBP를 하기 위해서 또는 리서치라는 것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는 내 고객한테 적용시킬 만한 연구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 하겠어요? 개구리 뒷다리를 이렇게 때렸더니 근육이 수축을 했대. 됐다. 순자 할머님한테 개구리 뒷다리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양쪽을 때려가지고 뭐 운동을 시키겠냐고.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누구나 다 연구자 입장이 됐든 또는 서비스 적용자 입장이 됐든 여러분들은 아마 좀 더 진리에 가까운 연구들을 하려고 할 거고 그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임상연구에서의 정점엔 이 CPG라고 하는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만성질환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수술을 하고 난 사람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많은 것들, 소위 말하는 고객의 환경들을 많이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들을 할게요. 네. 네, 그래서 EBP 프로세스는 개념적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고객의 환경이나 가치를 고려한 최적의 리서치를 해서 고객한테 실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하고 끝나는 거 아니고 아웃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EBP를 조금 중간에 고급적인 워딩을 찍어서 표현을 하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그제미네이션을 합니다.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고객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모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으는 걸 뭐 이메일로 모으시든 카톡으로 모으시든 설문을 받으시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모으는 게 이그제미네이션이에요. 그 모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밸루에이션.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의 예를 들면 뭐 구조가 됐든 기능이 됐든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진단을 내리고 여기부터 중요하죠. 이 진단을 내리고 예를 들면 A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진단에 근거한 예후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노시스, 예후. 요대로 냅두면 3개월 이후에 뭐 어떻게 된다. 그래서 예후를 고려해서
내 고객의 환경이나 가치에 맞는 최적의 중재 방법을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운동, 2번 운동, 3번 운동, 4번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설정을 했으면 1번 운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 운동하고 3번 운동하고 4번 운동하다고 제가 결정을 했다고요. 그럼 실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결과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1년의 과정들이 나름대로 논리적이었고 잘 진행이 됐다면 아웃컴이 아마 좋겠죠. 물론 지금 1시간 전에 적용하고 고객님 문 나가자마자 전에 고객님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아웃컴을 실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좋았다라고 하면 내 1년의 과정이 맞은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무슨 고가의 실험 장비가 있겠냐고. 아니겠죠.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EBP가. 무슨 얘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웃컴이 안 좋았어. 다시 오는 겁니다. 취한 거 문제 없어. 분석. 내 분석이 지금 문제가 있나? 분석에도 문제가 없어. 진단이 잘못됐나?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진단이 잘못됐나? 이런 거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하는 겁니다. 또는 진단도 맞아. 예후도 고려한 거 맞아. 중재 방법도 맞긴 맞는데 1번부터 하는 게 아니고 4번부터 해야 되나?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과정들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 장비가 필요하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EBP라고 하는 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의 프로세스도 이런 논리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근골격계에 문제 있는 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죠. 뭐 해요? 이게 의료기관 안에서 만약에 이 일련의 과정들이 벌어졌다면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할 목적이 그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의료기관 밖에서 건강관리 서비스의 목적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뭐 고객이 걸어오자마자 걸어오는 것만 보고 됐다 끝났다. 고객님 스쿼트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나와야지. 빨리 문 닫고 나와야지. 뭐 의사 병원 갔는데 얼굴 표정만 딱 보더니 됐어요. 뭐 엑스레이 안 찍어도 되고 바로 수술합시다. 뭐 이런 거 뭔가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물음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의료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로 보시든 아니면 건강관리 서비스로 보시든 마찬가지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일단 대부분 주관적인 정보를 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근골격계 기준에서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관찰을 해요. 뭘 관찰해요? 대부분 자세 관찰을 할 겁니다. 물론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증이 심합니까? 덜합니까? 이건 차지하더라도 자세 관찰을 해요. 그리고 아마 움직임 관찰을 해요. 움직임도 조금 구조적인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의식이 있다면 능동적인 움직임 시켜볼 겁니다. 그래 놓고 아마 수동적인 움직임도 시켜볼걸요? 할걸요? 시켜보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아마 저항 운동도 좀 해볼걸요? 그게 등척성이 됐든 등장성이 됐든 등속성이 됐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이런 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뭐 일련의 다양한 구조적인 관점에서 뭐 여러 감각에 대한 평가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고 나서 대부분 막판에 가서 촉진, 팔페이션 같은 거 할 거예요. 의료기관 안에 있다면 아마 바로 이제 영상적인 것들도 진행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료기관 안에 갔는데 환자가 많다고 이 과정을 겪지 않아. 그냥 처음 오셨어요? 예, 처음 왔어요. 주민번호 적고 핸드폰 번호 남기고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깨가요. 엑스레이 가시죠. 이것도 나와야 돼. 뭔가 지금 이 논리적인 과정이 없잖아. 그냥 환자가 많다고 나보고 엑스레이 먼저 찍고 오라는 게 이게 지금 납득이 가겠냐고.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이래 놓고 아마 그 의료기관 안에서 나름대로 초기 진단을 내릴 겁니다. 그래 놓고 대부분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 서비스는 2, 3일 있다 다시 오세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주사 치료를 할 거냐, 뭐 약 치료를 할 거냐, 또는 예를 들면 뭐 물리치료류에 해당되는 것들을 할 거냐, 이런 과정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진단을 다시 또 하죠. 만약에 내 과정이 예를 들면 염증인데 항생제보다 소염진통제가 먼저 써야지 했고 이걸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거였다. 2, 3일 있다가 좋아졌어요. 했다면 내 방향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2, 3일 있다가 별 변화가 없어. 심지어 더 심해졌어. 그럼 판단하겠죠. 아까 봤던 EBP 프로세스. 약을 2개를 줘야 되나?
항생제로 바꿔야 되나? 주사를 좀 더 많이 넣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런 과정들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건강관리 서비스도 여러분들의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적당한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평가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수정해야 된다면 내가 어디를 수정해야 되냐. 순서를 바꿔야 된다면 어떻게 순서를 바꿔야 되냐라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년의 과정까지 이루어지는데 자, 제가 강조했던 몇 가지 워딩이 나와요. 자세 나오죠. 움직임 나오죠. 과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운동하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운동학의 기초적인 개념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키네마틱스는 야, 병질 운동, 회전 운동 끝. 병질 운동 만드는 원인은 카이네틱스에서 force라고 해. 회전 운동 만드는 원인은 토크라고 얘기해. 끝.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네, 그런 상황들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듣고 아마 오늘은 이 1강은 여기까지만, 요 슬라이드까지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진행이 될 거고,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위팔뼈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위팔뼈는 가로면에서만 내외전, 외외전 하나요?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억양이 좀 그렇지만. 자, 위팔뼈는 가로면에서만 내회전, 외회전을 하나요? 그럼 뭐 이제 뭐 회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회전 운동이라는 건 축을 기준으로 원을 그린다는 건데, 자, 제 질문이 좋지 않았죠? 위팔뼈는 가로면에서만 내외전, 외외전을 하나요? 맞으면 1, 틀리면 2. 채팅으로 한 분만 남겨주세요. 위팔뼈는 가로면에서만 내외전, 외회전 하나요? 맞으면 1, 틀리면 2. 아, 한다. 질문이 좋지 않네, 정말. 한다. 맞으면. 자, 틀렸죠? 예. 가로면에서 내외전, 외외전 하지만, 예를 들면 기준 자세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기서의 내외전, 외외전은 시상면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내외전, 외외전입니다. 이렇게 90도 정도 굽힘시킨 상태에서 내회전, 외회전은 이마면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과정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뭐 코드만 엑서사이즈다. 그래서 뭐 오목이팔 관절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코드만 패러독스라 그래서 여기 구조가 결론 뭐 마지막이니까 여기 구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90도 정도 굽힘을 해놓고 무슨 이해되시죠? 편의상 손바닥을 배꼽을 보도록 제가 약간 위팔뼈를 내외전 해볼게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외외전 할 수도 있죠. 무슨 이해되시죠? 그냥 한 번에 가로면에서 이렇게 외외전 했죠. 근데 저는 가로면에서 회전 운동 안 하고 시작 자세 똑같습니다. 제 손바닥 배꼽 보고 있는 거고 좀 전에 한 번에 이렇게 외회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시상면에서 회전 운동하고 이마면에서 회전 운동을 해도 이 결과가 나와요. 맞으면 9 한 분만 눌러주세요. 뭔진 모르겠는데 저 사람 무슨 뭐 코드만 패러독스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뭔지 맞다.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맞다. 그러면 9 한 분만 눌러주세요. 시작 자세 보이시죠? 한 번에 가로면에서 이렇게 외회전 해요, 저. 네, 보이시죠? 근데 그걸 안 해도 나온다고. 과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무조건 달라. 무조건 해요. 궁 많이 나. 무조건 달라. 이걸 우리가 코드만 패러독스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나중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1시간을 떠들었는데 이거 뭐 교재 그림은 하나도 못 나갔네. 이만의 운동. 이런 의미들을 좀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1강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들을 댓글이 됐던 아니면 지금 라이브에 대해서 채팅이 됐던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그 합당한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2가지의 워딩, 자세로 정의된 움직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워딩이 제가 과학이라는 워딩을 가지고 좀 풀어서서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운동학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기초 개념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게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 김수건 대표님께서 이후 좀 안내 멘트들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